저는 30대 후반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일하는 엄마들이 참 많죠. 저는 일도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의 무게까지 한 번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 이렇게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힘들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거든요. 초반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에게도 제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고 얼마 전에 정말 즐거운 일도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사연을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혼 전 남편과 제가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선임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연하인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대학을 삼수로 들어갔고 군대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취업이 몇 년 늦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 3살이 어린데 대리에 직함을 달고 있었고 남편은 우리 부서 신입사원이라 제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이성적인 감정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한 편이면서 동시에 세심하게 챙겨주는 면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이런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더 직급이 높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연애를 계속했어요. 남편에게 청혼을 받고 저도 한 번의 허락을 하게 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워낙 주변에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도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던 거죠.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저보고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너보다 우리 아들이 월급 적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적어도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그날이 초면이었는데도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어머님을 보고 놀랐고 고압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을 쳐다봤는데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한풀 꺾고는 저를 달래듯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은 우리 애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건 결국엔 남자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위에 있으면 집안이 똑바로 돌아가겠니? 어머님은 말투는 좀 달라졌지만 결국은 저보고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라는 말씀이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 입에서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자 어머님 표정은 언짢아 보이셨죠. 정말 이 사람이랑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며칠 후 같이 밥을 먹다가 문득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자기가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에 남녀 구분하시는 분위기였거든.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대신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집에서 아이 보겠다고 이야기할게.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좋긴 하지만 사실 아이가 생기면 저도 살림을 하며 아이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친정부모님이 꽤 잘 사시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친정부모님은 아쉬워할 부분도 없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은근히 저희 집안에 바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상견례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가 장손이라 예단은 신경 좀 많이 써서 해주세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은 정성을 다해 키웠거든요. 기왕이면 장가 잘 갔다는 소리가 듣고 싶네요. 대놓고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저 시집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책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셨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판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기뻐하는 티를 숨기지 못하셨고 저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처럼 넓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결혼하는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원래 조금씩 갖춰가면서 사는 재미도 있는 법이야. 너도 직장 생활 몇 년 했으면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시작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지. 라면서 집 구하는데 전혀 보태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라면서 어머님은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샤넬백에 롤렉스 시계에 요목조목 적힌 예단 리스트가 끝도 없이 날아들더라고요. 저는 약이 올라 친정부모님한테 예단 따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생각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결혼 준비가 계속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워낙 작아서 전셋집 구할 돈이 도저히 되질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이 결국 전세금도 보태주셔서 사실상 대부분의 결혼 비용을 제 돈과 친정부모님 돈으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분명히 전해들었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잘나서 자기 아들을 사위 삼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안달이 난 사람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보태준 것 하나 없이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엄마와 제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죠. 저희 친정에 비하면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기우는 편이었어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아직도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으니 말다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형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절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바라는 것만 많더라고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만 도리를 다하라면서 속물처럼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의 거지근성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 결혼 준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이미 저는 시어머니라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학을 떼게 된 상태였죠. 최대한 시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잘 됐다며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하고 애 낳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하는 아이 소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 당시에는 저도 아이를 위해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사표를 내고 그 뒤로 집에서 살림을 하며 몸조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낮 시간에 시어머니가 항상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나는 아침마다 우리 아들한테 새로 한 밥이랑 뜨끈한 국 차려 먹여서 보냈다. 살림하는 애가 토스트니 시리얼이니 이런 걸로 때우면 곤란해.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신혼집 안 해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괜히 친정에서 돈 보태줬다고 우리 아들 무시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명심해. 저는 그 당시에 본격적인 살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미숙한 점이 많았고 음식도 청소와 빨래도 전부 서툴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는 성에 차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잘 지내보려고 말을 이쁘게 해보기도 하고 요리도 배워서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그냥 어머님과의 관계는 포기하고 살았죠. 얼마 후에 아이를 낳게 되고 애가 태어나니 필요한 용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일 집으로 택배가 오고 거의 대부분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었는데 그걸 보는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구박하셨어요. 손이 크고 씀씀이가 해프다며 자기 아들 버는 돈을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다 쓴다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저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뭐? 너네 부모 돈 많다고 내 앞에서 자랑하냐? 아기 침대 이까짓 게 얼만데? 얼마나 한다고 내 앞에서 감히 유세를 떨어? 어머님은 마치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 그냥 어머님이 뭐라 하든 귀를 닫고 사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제가 딸을 낳았는데 어머님은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다며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원래 손주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딸을 살갑게 안아주시거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도 없고 분유 한 번 먹여준 적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런 것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이었으면 맨날 찾아와서 또 저를 괴롭혔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돈이 많으니 우리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받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기 집안 형편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요.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 열등감까지 있는 것 같았고 그걸 만만한 저한테 푸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 회사의 경영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면서 집안의 돈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빠는 회사 운용자금을 위해 여기저기 밤낮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고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진짜 상황이 순식간에 최악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친정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야말로 심신이 피폐해진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나 아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로만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 회사 초기 창립 멤버 중 하나의 장난으로 회사 자금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거래처도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더라고요. 은퇴를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이런 위기를 겪게 되자 저희 부모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자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친정에 줄 수가 없으니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통해 저희 집안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내심 그래도 가족이라고 위로를 하러 오셨구나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하는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너네 집안 소식 들었다. 그러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더니 아주 쫄딱 망했다면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제 돈으로 유세 부렸는데요? 언제 그러긴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숨길 것도 없이 다 이야기하마. 혹시라도 이 집을 너희 부모님이 해줬다고 해서 홀랑 어쩔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한 번 준 걸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그리고 너는 앞으로 망한 너네 집 구석이랑 인연 끊어라. 내가 하는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제가 그날 저녁 남편 퇴근했을 때 다시 시댁에 찾아가서 어머님께 아까 낮에 한 이야기가 뭐냐고 따졌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문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저보고 자기 집안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너 친정부모랑 인연 못 끊겠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널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망한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까지 발목 잡히게 생겼어. 우리까지 다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뭐 망할 건덕지나 있으세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제 편 들어달라고 남편을 같이 데려갔었는데 제 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의 편이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이제는 지친다.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잘 나갈 때는 장모님 장인어른 싹싹하게 챙기던 남편이 집안 어려워지니 바로 손절하고 이혼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기세가 등등해서 저보고 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 나가야지. 애초에 저희 집은 제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으로 구한 거예요. 얘 말은 바로 해야지. 너가 시집 오자마자 애 낳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이에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어?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좀 있어야지.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놨잖아. 결혼할 때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돈은 10%도 보태지 않은 남편 명의로 얻었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협의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정신도 없고 제가 가진 돈도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이 제가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며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재판까지 가고 났더니 집값의 절반과 아이 양육비 판결을 받고 결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친정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부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빚쟁이들이 부모님의 행방을 찾아 제가 아이와 함께 사는 집까지 찾아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포기할 수는 없고 더 독하게 일을 악물었어요. 낮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더니 아빠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며 저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아빠가 다시 차린 작은 회사에서 2년간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직원 쓸 돈도 없어서 제가 세 사람 몫을 하며 발로 뛰었어요. 아빠의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오랜 지인들이 다방면으로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조금씩 회복을 할 수가 있었죠. 집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다시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엄마는 가장 먼저 예전에 저희 집을 남편에게 빼앗기다시피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제대로 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부모님 돈이 들어간 정황이라든지 제가 남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시댁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할 때 들어간 남편 돈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코웃음 치던 시댁 식구들은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태도가 점점 바뀌면서 인정에 호소하며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네 집안 다시 일어났다며? 근데 우리한테 이 돈까지 뺏어가야 직성이 풀리겠어?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챙긴 돈으로 시부모랑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제 돈을 갚기 위해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와 우리 부모님은 전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돈 갚으려고 살던 집 내놓고 방 2개 있는 낡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빠 회사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회사에 돌아가는 자금은 저와 아빠만 손댈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맡겨서 한 번 망해봤기 때문에 아빠도 똑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안 하실 거예요. 아빠는 회사를 좀 더 키우고 몇 년 뒤에 완전히 은퇴를 하실 예정인데 아마 그때가 되면 이 회사는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 제 친구 건물에 월세 얻으러 왔다가 마주쳤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원룸 건물 몇 채를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집을 계약하러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거기에 제 전남편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제 친구는 그 인간을 알아봤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남편은 제 친구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크게 결격 사유만 없으면 집을 내어주는데 제 전남편인 걸 확인하고는 방을 주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 인간 나이가 이제 42인데 여자 만나 결혼을 한다면서 원룸 월세를 얻고 다니는 게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몇 달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이 양육비를 자꾸만 밀리길래 정말 사정이 좋지 않구나 싶어 불쌍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으니 남편에게 헛짓거리 하고 다닐 돈으로 양육비나 똑바로 내놓으라고 지급 명령을 해야겠습니다. 돈은 이미 아쉬운 상황이 아니지만 전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절대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괴롭혀 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